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날 이후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민주씨의 먹사니즘 김민주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먼저 오도환 연구원님. 저 얼굴이 좀 더 지난번보다 좀 커지지 않았나요? 제가 저 얼굴이 좀 잘 먹고 푹 잘 잤습니다. 어디 처갓집 다녀오셨어요? 좀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진수성찬을 드시겠네요. 그다음에 조현삼 연구원님은? 저는 이번 설날 때 좀 조마조마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에 대해서 혹시 그랬죠. 풀려나는 게 아닌가? 그때 설날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이 연락도 많이 주시고 혹시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나중에 풀려나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기소가 되긴 됐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뒤에 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검찰이 제대로 된 그 기소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아닌가 생각도 처음에 좀 이상했죠. 태도가. 괜히 검사장 회의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왜 해? 뭔가 이거 기소하지 않으려는 걸 지금 깔고 있는 건가? 밑밥을 깔고 있는 건가라는 지금 생각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향은 다녀오셨어요? 고향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도 방송 일정이 조금 많았어요. 그러셨군요. 다녀오지 못했어요. 우리 조은삼 연구원이 보수의 성지 대구가 고향이세요. 그래서 대구의 민심을 꼭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네, 제가 꼭 들을 걸 그랬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좀 색다른 순서를 좀 마련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긴급 초대 손님입니다. 강장균님을 모시고 내란 사태, 폭력 테러 피해자 모임의 대표이신데요.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 이 시간을 마련했냐면 저는 광장균님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한남동 집회에 그다음에 어디죠? 남태령, 남태령 집회, 그다음에 지금 계속 광화문 집회에 나가면서 우리 많은 동지들이, 현장인 동지들이 테러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이런 테러를 받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당황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모시고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오늘 두 분 연구원님이 또 변호사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어져야겠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은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광장균님을 모셨습니다. 광장균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쟁으로 인사드려도 되나요? 그럼.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이번에 1월 12일 날에 계란 맞고 각성한 광장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란 맞고 각성하셨습니까? 네. 그러시구나. 원래 이 정도까지 좀 화가 차 있지는 않았는데 계란은 한번 맞고 보니까 이게 좀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계란을 맞았어요? 이제 계란은 저희 한강진에 보면은 1심 빌딩이 있잖아요. 한남동 네, 윤석열 관저 앞에서? 네, 맞아요. 예. 그 앞에서 이제 한국노총분들 트럭이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에 맞춰서 피켓 흔들고 춤추다가 이제 갑자기 뒤에서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누가 던졌는지 모르고요. 달리는 차량에서 이제 계란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범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형사님께서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그 차량이 아니라 이제 제가 4차선 도로에서 맞았고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던진 거예요. 달리면서. 지금 그 놈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구나. 네. 왜 못 잡지? 그 길거리에 좀 CCTV 같은 거 좀 달려있지 않을까요?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관저 앞에 보면은 관저라서 CCTV, 보안구역. 보안구역에서 이제 반법령 CCTV를 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함으로 이렇게 결함 던진 행위, 이거 폭력 행위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안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제가 증거 관련해서 경찰들이 있었죠, 그때? 네, 있었습니다. 경찰 차도 있었고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찰들이 경찰 차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걸 조사하던가요? 그거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거기 앞에 이제 유튜버분께 부탁을 해서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좀 찍어달라고 하고 제 옆에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원봉사자분께 그 뒤에 있는 버스 혹시 몰라서 버스에 있는 번호판을 찍어달라라고 주위를 살피면서 이제 뭐가 있을까, 뭔가 좀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더 뭔가 있을까 딱 뒤를 딱 들어봤는데 제 바로 뒤에서 경찰 차량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경찰분도 계셨는데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모르고 계셨고, 그러면 경찰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좀 따달라. 블랙박스를 혹시 모르니까 그 그 블랙박스도 좀 확보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현장에서 접수를 하러 오신 경찰관 분들께도 그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접수를 하면서 경찰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저희가 확보를 해드릴 테니까 좀 진정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누락이 된 거예요. 그게 요청이. 요청이. 네. 그 초동 수사? 초동 대처가 지금 경찰이 미흡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위협했죠.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빨리 대처하신 편인데 네. 처음에 이렇게 당황하게 되면 이런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당황할 텐데 빨리 대처하신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사실 이렇게 이런 폭력 행위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이런 준비 못하죠. 절차를 취하지도 못하죠. 일반적으로는 뭘 확인해 주세요, 뭘 알아봐 주세요 말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굉장히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처음에 수사 단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아쉽네요.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들 잘 확인했으면 물론 어떤 그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얘네들이 참 나쁜 놈들인 게 보면은 그러니까 극우 테러들의 본색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 백골단 애들 김민전이 데리고 나왔던 백골단 애들도 보면 약한 사람 그 좀 물리력이 약한 사람만 골라서 지금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지금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장교님이 저한테 주셨던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극우 테러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거기는 찍지 말아주세요. 야, 이재명이 빨갱이의 북으로! 빨갱이의 북으로! 저 미친놈 아니야? 손가락으로. 저기 부위에 계시는 남자분이 제 일행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빨갱이의 북으로 가라! 그래서 저 아저씨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깃대로 저를 막 때리세요. 지금 혼자 계신 건가요? 주위에 다 일행이 있어요. 이게 있음에도 네. 촉수가 좀 많이 달렸어요, 저때. 해산하고 가는 중이어서. 인원수 쪽수 말고. 네, 인원수가. 저거 유튜버 같은데, 그죠? 저것도 찾아봐야겠네. 경찰한테도 저 사람 좀 제지를 해달라. 영상 찍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건 나중에 민사로 넣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들 저거는 어떻게 제지 못한다고. 아니 이게 네. 아니라 영상 지금 봤는데요. 자, 손가락으로 지금 보면은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모욕죄나 뭐 명예훼손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게 뭐 사실적시라든지 뭐 그런 감정 언어가 아니라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의율하기 좀 어렵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빨갱이는 북으로 가라든지 뭐 이런 행동들은 이거는 당연히 모욕죄에 해당하겠죠. 조현삼 연구원 어떻게 봤어요? 영상 봤는데 난 충격적이어서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언도 발언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구타행위도 있었다는 것도 아닌가요? 같이 네. 폭력행위도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함께 엮어가지고 충분히 그 집단 뭐 이렇게 위해 예, 그러니까요. 충분히 조사할 만한 사안인 것 같고 처벌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시는 게 깃대를 가지고 때리기도 했고 네. 지금 보면은 지금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겁을 주는 거예요. 조롱을 하면서 동시에 그 여성한테 겁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 나아가서 폭력으로 해서 밀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돼 있는데 네. 맞죠? 그럼 야간에 이제 특수폭행이 성립하는 특수폭행. 예, 예.
이런 분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집회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돼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보니까 약간 흩어져서 약간 해상하고 집에 가는 과정에서 그쵸. 그런 네, 귀가 맞아요. 과정이죠.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는 경찰들이 근처에 그래도 보통 있지 않습니까? 경찰차들이 있다든지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지금 광화문 집회 행진 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게 저희가 광화문에서 행진을 하잖아요. 예, 예. 행진 끝나고 이제 그 시청이죠. 거기서 예. 이제 끝난 시청인가? 저 행진이 끝난 다음에 저 이제 해산하려고 광화문역 쪽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쪽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예, 있는 길이라. 광화문역으로. 그래서 가는데 이제 저희들이 근데 딱 봐도 이제 탄핵 찬성 집회자처럼 보이잖아요. 깃대를 아직 못 접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저희도 흥분 상태긴 했으니까 여기서 구호를 외치긴 했어요. 예. 네, 구호를 외치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다가 갑자기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이러면서 봤더니 뭐야 왜 그래? 하고 딱 뒤를 봤는데 제 일행 중 남자분이 멱살이 잡혀서 끌려 들어갔대요. 잡혀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그 집회 때그 해산할 때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네. 집회분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옆에서 좀 같이 힘이 안 되더라도 소리를 지르고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대처가 어땠나요? 좀 단호하게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네.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이거는 제 이제 네, 말씀하세요. 저만의 생각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폭도들의 난폭한 행위들도 있었고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시위를 끌어가자. 우리는 평화적으로. 네,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대응하지 말아라. 우리가 대응을 하고 같이 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난장판을 벌이면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일이다라고 해서 암묵적으로 이제 서로 충돌 행위가 있으면은 피하려고 하고 누군가 달려들려고 하면은 막으려고 해요. 오히려 네. 우리는 네, 그래서 자제를 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영상에는 찍지를 못했지만 상황 파악을 하려고 딱 가는데 저를 둘러싸면서 어떤 중년의 남자가 팔꿈치로 저를 딱 밀면서 뒤에서는 제 발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넘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지? 갑자기 당한 거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근데 사람들이 야 빨리 일어나 여기 벗어나야 돼. 사람들 이제 에어싸고 있고 우리 너무 위험해. 그래서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 비켜봐라 나 쟤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좀 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뭐뭐야 이리 와 이러면서 어쨌든 현행범으로 잡아야 되니까 저는 지금 용산 쪽에서도 이미 당했으니까 신변보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도 이제 잡아놔서 현행범으로 보내려고 경찰 좀 불러주세요. 경찰 좀 불러봐. 경찰 불러봐. 내가 쟤 잡고 있을게. 이랬는데 안 된다. 일단 뒤로 빠져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막히게 된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 이런 극우 테러가 있을 경우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들을 보면 약자, 물리적으로 좀 약한 사람만 골라서 집단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대처 방안을 우리가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뭐 소송이나 그때 어떤 법률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아까 현장에 있을 때 그래도 소리 지르고 경찰 불러 했으니까 그게 덜했다고도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집단적으로 서로 쌍방이 되면은 또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아요?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촬영? 폭력을 유발하는 거죠, 저게. 폭력을 유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장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쪽은 폭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평화적인 시위고 촛불 집회고 그런 생각들이 저희들은 갖고 있죠. 근데 반면에 저쪽은 폭력으로서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라든지 이런 장소들을 자기들이 어떤 폭력으로서 평화 시위라는 분들을 그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생각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분들 이렇게 제발 또 이런 일 벌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좀 촬영을 하시거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멱살을 잡았는데 같이 멱살 잡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쌍방으로. 그렇죠. 쌍방으로 다 이거 처벌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쵸. 저분들은 아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기들이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야, 그래도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자 이런 폭력이 발생했어요. 발생하면 이걸 옆에 있는 사람이 촬영해, 촬영하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경찰로 소리 질러. 이거 외에는 혹시 좀 현명한 대처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추후에 있을 법적인 조치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 그 탄핵 반대하는 집회하는 사람들은 거의 폭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뭐 그 자리에서 크게 다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형사처벌하고 민사소송 해봤자 어떻게 보면 뭐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뭐 안전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 자리에서 소리를 좀 지른다든가 경찰에게 요청을 한다든가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경찰 부른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촬영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한번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또 그 광장위원님이 그 피해자 모임을 만드셨는데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거 비슷한 대처 방안을 본인이 정리해서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그 말씀도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충분히 이게 상식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하신 말씀이 맞는데 제가 한강진에서부터 피해 느끼는 상황, 게 피해 있잖아요. 다른 사례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정리한 거를 피해 제가 사례죠. 확인된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A님 24년 12월 27일 한강진역 2번 출구 오후 9시 40분경에 정확하네. 네, 극우 세력에게 고립되어 욕설과 위협을 당하셨고요. 이제 B님 같은 경우는 25년 1월 6일 한강진 한 1심 빌딩 앞에서 계란 테러를 당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직접적으로 맞으시진 않으셨고 이제 북한제 카메라를 든 간천님이라고 25년 1월 11일부터 12일 한남동 농성장에서 극우 세력의 이제 조롱과 폭력 행위를 목격을 하고 이제 이 북한제 카메라를 든 간첩이란 별명을 얻으셨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본인이죠. 25년 1월 12일 한강진 오후 6시 4분에서 7분경에 1심 빌딩 앞에서 계란 테러를 당해서 직접 맞았고요. C님 같은 경우는 25년 1월 13일 한강진 1심 빌딩 앞에서 요구르트 테러를 당했어요. 요구르트 테러는 네, 뭐예요? 달리는 차량에서 이제 계란 대신 요구르트를 던진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근데 이걸 다른 분이 몸으로 감싸서 막았다고 하셨고요. 자, 이제 D님이라고 1월 18일 날에 오후 6시 40분에 오후 6시 40분에서 50분경에 시청역 근처 지나가다가 극우 세력의 폭행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저랑 같이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저랑 이제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지금 이 저희 먹사니즘 연구소에서 이 극우 내란 테러 피해자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침 두 연구원께서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또 실력 있는 변호사이시기도 해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그래서 내란 사태 폭력 테러 피해자분들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 전화번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소리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일로 하셔도 되고 그 피해자 모임 다음 주소가 있어요. 틴 아랫바 숫자 00 네이버닷컴인데 우리 또 광장윤님 개인 메일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긴급하게 저희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 나갈 건지 어디 따로 물어보실 때도 마땅치 않으신 게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좀 그 나이 어리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네, 약자분들, 잘 네. 모르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도와드리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 귀한 시간. 오늘도 지금 어디 집회 농성 중에 나오셨다면서요, 잠깐. 아, 네. 잠깐 서울의 소리 들려가지고 그 앞에서 네. 춤도 추고 가서 깃발도 좀 흔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예, 투쟁의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투쟁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조용히 나가지. 자주 봬요. 아우, 자주 오겠습니다. 천천히 나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야, 그 들었는데 참 이게 극우 폭력이 이게 참 이 약자한테만 가해지는 이 그 파시스트 옛날 뭐 나치 애들이나 했던 그다음에 서부 청년단 뭐 이런 극우 폭력의 여러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이번 기회에 뿌리채 좀 뽑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니까. 이게 너무 이런 폭력 사태가 만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있었지만 이런 것도 당연히 큰 문제고 이렇게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폭력 행위가 빈번해진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 싶고 이걸 사실은 자제시켜야 될 것이 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전혀 보수라며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보수가 일을- 법 이런 것 좀 잘 예.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저는 경찰이라든지 지금 행안부 더 올라가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좀 소극적인 태도들이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집회가 지금 윤석열의 내란죄 대법원 판결 확정치까지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죠. 집회 현장이 넓은 광장에서는 내란죄를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과 이 반대하는 쪽에 점점 더 이게 양쪽이 동시에 고조가 집회가- 되고 있거든. 그렇죠. 계속이 현재 된다면 파면 결정이 또 임박하고 그렇죠. 있고 파면 인용이 사실은 거의 유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집회 시간 중에만 양측의 접촉을 막는 선, 그 선을 이제 구별하는 정도로만 이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되고 예. 집회가 끝나고 나서 해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 안전도 그렇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제일 큰 그렇죠. 임무예요. 그걸 경찰이 그거 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들이 네. 그런 조치를 취하느냐? 저희들이 광화문 광장을 나가거나 한남동 현장에 나가게 되면 경찰들 차들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 오랫동안 힘든 건 알겠지만 적어도 경찰차가 있으면 촬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주변에 있는 공공 CCTV들이 많아요. 그런 광장들은. 근데 그런 CCTV 확보를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제대로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가게들 무슨 상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카페라든지 빵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통 하려면 해요. 우리나라 그 경찰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렇죠. 근데 예. 그 CCTV를 제대로 안 한 거지. 그 가게들에서 제공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럼 경찰이 협조 요청하면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들이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소한 경찰 인력을 그때까지 배치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CCTV를 의식해서 범행에 나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 CCTV라든지 주변에 집회 현장 주변의 CCTV에 대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맞습니다. 경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간 이 극우 내란 폭력 테러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의 문제고 또 그 헌법에서 보장한 사상의 자유마저도 이거는 침해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 먹선집 연구소에서 피해자분들 한 분 한 분 보살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제일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새 갑자기 옛날 한물 뭐 같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상한 분들이 말들이 많아요. 화면 한번 보시죠. 예, 비명계 연일 이재명 비판, 대선 패배 성찰해야 비전 제시하라. 그래서 지금 첫 시도는 임종석 전 의원이 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일곱 번째 나라 랩, 거기에 그 창립식에 가갖고 그 축하 인사말 대신 뭐 당을
위해서 뭐 하나가 양보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또 민주 당 떠난 분들을 사과해야 한다. 통합과 포용이 필요하다. 고함 치는 일 멈추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참 이거 저 한 번 한 번 하자면은 얘기는 긴데 특히나 저 임종석 전 의원님은 본인 저 국회의원 배치 한 번 더 하려고 그 성동에 무리하게 출마하시려고 했던 분이신데 사실은 제가 아는 임종석 정도의 그 뭐라고 해요 그 정치적인 위상을 가지신 분은 좀 동적인 강원도나 뭐 경상도, 부산 이런 험지에 가서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끝까지 성동을 고수하시다가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좀 어떻게 오셨습니까, 조윤선 의원님? 일단 뭐 그 비판이야 할 수가 있죠. 뭐 우리 그 민주당이라는 게 공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의도가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기도 좀 문제죠. 예, 지금 네. 딱 그 조기 대선 전국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앞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뭐 흔들려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게 민주당을 위한 발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국힘에서나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당 내에서 얘기를 한다? 뭔가 건전한 비판인 마냥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저희가 의심스럽고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당내 분란과 갈등,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특히 뭐 임종석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당 내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오히려 민주당을 이런 흔드는 행동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당을 우리 김경수 전 지사도 지금 완전히 그 떠났다가 다시 복귀하셔서 그런지 감을 잃으신 것 같은데 민주당 떠난 분들의 사과할 필요 없는 게 당을 떠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보낸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분들이 그냥 떠나신 거예요. 떠나서 기호 6번 달고 나오신 거고 심지어는 빨간 당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 예? 공천 저기 경선 졌다고 불복하고. 아니, 그리고 저기 네. 하위 10% 20% 그거 이재명 대표가 하위 10% 20% 그런 거 아니에요. 당원들이 투표한 거예요. 당원들이 왜 그렇게 투표했는지 모르세요? 아니 자기네 당대표를 검찰에 넘겼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네 국민의힘 보세요. 심지어는 내란 일으킨 윤석열도 자기네 편이라고 감쌌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했잖아요. 자기네 당대표를 검찰에 넘겼었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저 구속 안 되고 나오셨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 당 개박살 났을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기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그 근거가 되는 게 계기가 된 게 아마 당 지지율 관련 조사 부분이었는데 지금 다시 당 지지율이 설 연휴 끝나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고 떨어졌다는 요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아쉬운 점은 그리고 제가 좀 당원의 입장에서 좀 이분들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신지는 알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단죄를 아직 못했어요. 지금 내란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좀 전에 저희가 광장교님 얘기도 들어봤지만 광장에서 거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윤석열 정권을 단죄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어요. 그럼 이 시기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함께 그 싸워. 목소리를 국민의힘과 윤석열과 극우 세력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야지 왜 이 내부의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 얘기 전체적인 취지는 뭐 포장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선의 승리를 위한 고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선에 관련돼 있는 저희가 패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논할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는 빨리 내란 시국 이 정국을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지금 민주당 소속 국민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인데 그리고 당원들이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당원의 바람과 동떨어진 얘기를 좀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임종석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사 많이 하셨네요. 본인 당사자시잖아요. 이해관계 당사자시죠. 김경수 전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치욕을 느끼고 떠나신 뭐 이런 분들 얘기를 하시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당사자시면 패배를 인정을 하신 그 당사자가 이런 얘기를 쓰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이거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예. 이게 정말 임종석, 김경수 두 사람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벌렸던 짓입니다. 그때 단식을 그때 24일인가 했었잖아요. 24일에서 뼈만 남은 사람이 그래도 함께 해보자. 자기에 대해서 불구속 국회 투표를 막아달라 했는데 그마저 간절한 청마저 거절하고 가결시켜갖고 다음날 병든 몸으로 완전히 저런 몸으로 우산도 혼자 쓰고 갔어요. 우산도 지팡이 들면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나 당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사과한 적 저는 못 봤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판이라고 하면 비판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진 게 아니냐는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 당시 굉장히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0.73%포인트 차까지 되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 굉장히 납득이 되지가 않죠. 그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선 후보로 저희 당원들이 뽑아 드린 거잖아요. 저희 민주당에. 그 대선 전국에서 그러면 저희가 진 게 그 결과가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민주당의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전체 당원들이 대선에 나가서 패배를 한 것인데 그 아픔을 마치 후보를 잘못 선택을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당원이시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 지고 지선 졌다고 하지만 총선 저희가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는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분들이 안 나오신 선거잖아요. 그럼 당원이 그렇죠. 선택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모든 거는 당의 활동이지 특정 어떤 분들의 참가 아니고 뭐 배척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것이고요. 당은 당원의 것입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 임종석 의원님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당은. 이 말씀 드리고 이후 이렇게까지 진짜 공격을 했는데 다음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거예요. 예, 올렸는데 이제 이걸로 보면은 너무 화면이 좀 너무 작아서 제가 다음 화면 좀 봤는데요.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다음 화면 보면은 여기 보시면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다양한 풀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 한 가지 꽃이 아니라 수많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백화제방, 함께 이기는 길을 위해 찾게 노력하겠다. 저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정말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이재명 대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 글 자체가 네. 지금 우리 당과 그리고 우리 국민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적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글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네. 당내 갈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가 갈등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통합형 뭐지, 당내 이게? 갈등을 뭐 이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지고 진화하려고 한다. 총끝을 바깥으로 향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글 자체를 왜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왜곡했죠. 예.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우리 저 민주당 그 법률위 부위원장이고 저도 민주당 깊이 있지만 민주당 내 당내 갈등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그 어느 때 민주당보다 강합니다. 예. 일사불란하게 내란 사태 정확하게 지금 극복하고 있고요. 경제도 민생도 살리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요새 또 제일 큰 이슈고 이거 어제도 좀 나와서 이슈가 됐는데 마은혁 임명 문제인데요. 예. 헌재가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헌법 그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심리를 하기로 했죠? 예, 변론 제기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말이 많잖아요. 예, 말이 많은데 분석이 좀 예. 다양하신 것 같더라고요. 변론 제기를 하게 된 것이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보수 언론 윤석열 측에서 제시하거나 정부에서 제시하는 어떤 주장이 타당해서 그것이 먹혀서 헌재가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다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변론이 원래 선고가 어제였죠. 어제였나요? 오늘은 원래 어제. 어제였죠. 어제였는데 이틀 전에 정부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이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실은 그 의견서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신문이 종결된 다음에 의견서 들어오지 않죠. 그렇죠? 변론 종결이 된 다음에 들어온 거니까. 근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헌재에서 이거 무시하고 그냥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 이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회 쪽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변론을 재개해줘야지 신문 종결이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논의는 그러면 이게 변론 재개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그때 최성목 권한대행 측에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임명해야 될 기속력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에 따라서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모든 그렇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거든요. 맞습니다. 대통령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하는 거 저희가 동영상을 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어떤 묘안을 내지 않을까. 제가 이거 지금부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이 중요한 거 오늘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저희가 원래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1월 3일 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때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대통령이 하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신분을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을 같이 신청했어요. 이제 뭐 법리적으로 여러 저희 논의도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부작위에 따라서 임명 보류라는 부작위에 대해서 임시지위랑 가처분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쟁은 좀 있지만 가능도 하다라는 게 저희들 내부적인 결론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얘기 아니에요? 인용 결정 나기 전에 마은혁 이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들렸는데. 그렇죠. 임시로 재판관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쵸. 가처분 결정 그러면 자체가. 그 시기를 언제까지 하느냐예요. 원래는 아마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처분 신청은 기각을 하고 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을 해서 저기 권한대행한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 할 경우. 근데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인정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이번에 변론 제기해서 임시지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결정은 임명하다 안 하는 그러면 딱 인용 결정 나면은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권한을 인정하는 거네. 네, 그래서 헌재가. 실제로 권한대행이 임명할 때까지 임시지 정하는 가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게 되면 이분이 그 정부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한 이유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임시지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신문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생략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연구원의 그 주석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지는 제가 변론제기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마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판단해서 변론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견서 받고 또 국회 측 의견을 받은 다음에 변론 제기가 됐으니까 가처분 결정을 결정을 직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결정을 내려주면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재판소의 권위라든지 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오히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 그 변호사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임시지휘로 확인되는 순간 네. 마흔역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당장 바로 시작을 할 수가 그거를 있는 것이고. 그때 국회 우원식 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할 때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애초에는 뭐 가처분 결정보다는 본안에 준하는 그 권한쟁의 심판 결정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아하니 최상목이가 딴마 그쵸. 푼것 같으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그럴 거면 헌재가 딱 그냥 그쵸. 일단 마흔 재판관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은 하든 하지 않든 지연하든 보류하든 상관없네. 상관없죠. 마흔 재판관은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느 방송이고 어느 그 뉴스에도 나오지 않은 민주시의 먹서니즘 특종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재판 변론 잡히고 선고 인용할 때 인용 결정 날 때 마흔 재판관 임명해서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저는 이게 요번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연기했잖아요. 심날로. 이게 핵심 같아요. 뭐냐면 이게 자꾸 최상목이가 이상한 짓거리를 했어요. 월요일 날 분명히 그게 인용 선고를 날 것 같은데 주말 금요일 토요일부터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인용이 나도 법무부와 상의해서 당장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강제가 아니다. 권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열받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날 심날 니들 거 받아서 정확하게 이거 아니라는 거를 법리적으로 헌법상 문제했다는 거를 얘기해 줄게. 그리고 또 딴소리 하지 마. 안 따르면 헌법 위반이야라고 못 박은 것이 바로 심날 제기한 가장 핵심적 이유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예,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임명 거부하면 최상목을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헌법을 위배한 거잖아요. 헌법 위배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임시지휘 정하는 가처분을 하게 된다. 그 방법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현재 좀 탄핵을 또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헌정 질서도 지금 문란한 상황에서 더욱 전국이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시지휘를 정하는 가처분을 결정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네. 오히려 문제도 다 읽어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저는 어떻게 진짜 보세요? 그 앞서 그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피치 확인을 하는 그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좀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묘안일 수도 있는 것이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재판관이 추가가 된다, 9명이 된다고 하면 이게 변론 갱신 절차라는 게 법정에서는 있습니다. 변론 갱신 절차라는 거는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재판 진행 사항을 그 재판관이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법정에서 굉장히 간이하게 진행이 돼요. 변론을 갱신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원피고 당사자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식으로 종결이 되는데 이게 아마 윤석열 쪽에서는 변론 갱신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아마 따지고 들 것 같아요. 일일이 모든 진술서라든가 변론 조서라든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임명이 되는 마은혁 재판관한테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변론기일이 또 추가 지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하루라도 빨리 이번 탄핵 심판에 들어와야 돼요.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최종 결심하는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 있어서의 변론 절차 갱신 절차는 형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 갱신과 다르다.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판 절차, 형사재판 공판 절차 갱신과 관련된 규정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탄핵 절차 발부할 때도 저희들이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의 변론 절차 갱신 절차는 형사재판의 공판 절차 갱신과 달리 간이하게 할 수 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저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예, 임시지위 확인 가처분 이거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마은혁 임명된다. 부인 헌법재판관 완성된다. 예, 그리고 윤석열 완벽하게 파면된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머리를 굴렸냐? 이게 최상목 때문에 그래요. 다음 화면 보시죠. 최상목이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시죠. 세상에 한 달 새에 7번 거부권 하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동아일보에서도 뭐라고 해요? 5년 동안 노태우가 7번 거부권 했는데 한 달 새에 7번째 거부권 했습니다. 근데 이 7번 거부권 한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정말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양거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다 민생 관련된 거예요. 예? 경제 관련된 거를 다수로 해서 7개의 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거 대통령병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대행이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아니 대통령 되기에는 본인이 진짜 그렇게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꿀 수 있어요. 예, 꿈을 좀 깨야 되지 않을까요? 꿈 깨라고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최상목 대행이 지금 횟수가 7번이라고 하는데 아까 보면 노태우 정부 때도 똑같다 7번이라고 했잖아요. 노태우 정권 때는 그때는 여소야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합 5년 동안 7번밖에 안 했는데 아니 무슨 대행 기간 얼마 된다고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차례 7번이나 거부권 행사한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상목 대행을 너무 그 민주당과 야당 입장에서 조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걸 그나마 지금 있는 국무위원들 중에는 지금 탄핵 정국을 좀 나이스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여실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함께 충분히 탄핵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늦었지만 정말 좀 안타깝다. 당시에 그때 그냥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권한대행이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이제 권한대행의 범위, 그 권한 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느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하게도 해야 할 거는 안 하고 거부권 행사는 막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권한대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의문 좀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는 국회에서 입법권을 저희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이 대한 견제 방어 장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국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가 독재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예. 국회에서 만든 입법권을 주가 국회 갖고가 있는데 국회에서 만든 거를 반대하는 국힘 쪽의 의견에 따라서 합의가 안 됐다든지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거부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좀 문제입니다. 이거 반민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그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데 최상목이가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예? 트럼프가 저기 저 캐나다, 멕시코한테 25%, 중국한테는 추가 10%예요. 어떤 분이 중국은 왜 10%밖에 안 돼요 하는데 중국은 이미 20% 가까운 저 관세를 때려 넣어서 추가 10%예요. 추가 10%.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원래 관세가 없었어요. 지들끼리 짜고서는. 근데 관세를 새로 매기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뭐 한 달 유예한다고 하는데 지금 지들 우방한테도 20% 때리는 트럼프인데 우리나라한테 몇 프로 때릴지 몰라요. 다음 화면 보시죠. 말로는 지금 저 가용수단 총동원에 대응할 거라고 하는데 최성목 권한대행님 이거 관세 부과 총동원하는 방법 하나 딱 알려드릴게요. 빨리 윤석열 탄핵하는데 협조하시고 마흔역 임명하시고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권한대행 잘하십시오. 이렇게 정권이 안정돼야 그리고 빨리 조기 대선돼서 새로운 민주적이고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되고 정부가 수립돼야 이 트럼프하고 맞상대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좀 후문했는데 뭐 좀 하실 말씀 또 경제 잘 아시잖아요. 예. 근데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뭐 가용수단 총 동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와 어떻게 연결고리라도 찾아가지고 뭔가 소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없습니다. 뭐 지금 상대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도 안 말만 하고 번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기재부 장관이셨죠? 장관이죠 지금. 예, 기재부 장관의 그 숫자 정도의 그 원래 전문적으로 하시는 영역과 이 문제를 과연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국민의 힘을 전체의 힘을 모아서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분이 이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권한대행이에요.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과연 풀어나갈 수 있을까?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국민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경제와 민생을 나락으로 계속 최상목이가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정권의 정치의 안정이 그 나라의 그 국제적 위상이나 경제적 위상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혼란으로 일으키고 있으니까 지금 잘 안 좋아요. 지금 다음 화면 보시죠. 얼마나 안 좋은지. 모건 스탠리가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1.5%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하고 기재부가 1.9, 1.8 하는데 모건 스탠리는 아예 1.5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전 세계가 불황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우리를 1.5로 보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보통 평균은 2.8에서 3입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아예 대놓고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20조 추경하라고. 다음 화면 보시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경제 살리려고 난리가 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경제 살려야 된다. 전 세계가 3%대 성장률을 올해 예상하는데 우리나라가 1.5%고 심지어는 지금 태국에서 우리나라 저기 지폐를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수모가 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1,450원을 뚫어서 1,470원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우클릭한다 이거 비판이 많은데 이거는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거 하는 얘기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제가 그래서 기본사회가 뭔지 정확하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우리 조윤삼 연구원이 기본사회 또 전문가예요. 예, 전문가여서 딱 왔는데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당 강령에 기본사회가 들어가 있어요. 강령이라는 거는요, 일시적인 정책이나 경제 뭐 이런 그 법이 아닙니다.
당의 정체성이자 당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왜? 기본사회는 단순한 정책이나 새로운 시대의 담론이에요. AI 시대, 노동이 없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는 담론입니다. 그래서 강령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기본사회를 어떻게 준비 안 합니까? 준비 안 하면 미래 사회가 안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게 기본사회의 기본 철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뭐 틀렸으면 우리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본인 그 추가 이력도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예.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 부이사장 맡고 있습니다. 넘버 2.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예, 그 기본사회라는 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 비실용적이고 아니면 뭐 굉장히 좌파적이고 급진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AI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기본 사회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폭넓게 담고 있죠. 기본 소득도 있고요, 기본 주거도 있고, 기본 금융도 있고, 굉장히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뭔가 복지를 대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 사회라는 것은 기본 권의 개념으로 저희가 들고 가는 거예요. 기본권이기 때문에 뭔가 시혜적인 거 아닙니다. 저희 국민들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강령으로 나와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기본사회위원장직을 그만둔다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보도가 아직 안 나오긴 했지만, 그만두셨어요? 예. 그만두지도 않았고요. 충분히 다음 정권에서 이러한 정책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다룰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먼저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치러졌어요. 미국도 했고요, 캐나다도 했습니다. 많은 나라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좀 전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본사회 철학입니다.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천부인권입니다. 천부인권이고, 그 공유부, 즉 공공의 부로 나오는, 예를 들면 로봇세나 아니면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이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로 이제 너무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경우 나오는 이익을 국민 전체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안정성인데, 이거는 또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와 복지하고 약간 다릅니다. 복지는 기본적으로 부자의 거를 가난한 분들한테 주는 건데, 이거는 똑같이 주는, 자기 스스로가 극복하게 만드는, 자기의 힘으로 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약간 개념이 다른 미래의 사회를 준비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위해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아까 모건 스탠리가 1.5% 얘기하고 민생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용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추경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반도체법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하시죠. 예, 오도환 지금- 연구원님 관심 많으시잖아요. 특히 그 노동법에도 일가견이 있으신데. 예, 주 52시간제에서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 일정한 소득 이상인 근로자들의 경우에 한해서 그 시간을 하루에 밤샘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몰아서 주 50시간, 52시간 범위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기업에서 좀 생산력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언론들이, 나쁜 기레기 언론들이 마치 이재명 대표가 52시간 그 노동시간제를 폐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부 그 프로그래머, 이 AI 관련된 연구원들 중에 고소득 연봉자들 1억 3천을 한 번에 이제 그 뭐 연봉으로 10만 달러 연봉을 계산해보니까 환율이 한 1억 3천 정도 된다. 그래서 1억 3천에 그 고소득 노동자들이 11시간 연달아는 못하게 하고 11시간까지는 집중적으로 몰아서 일하게끔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였고 전체 노동자들의 52시간 내에서 총 노동시간은 변함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었는데 마치 52시간 노동시간제를 폐기한 것처럼 오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반도체법의 핵심 내용은 전기 아니면은 그 지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말씀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시면은 어제 델리민주에서 1시간 반 동안 2시간 가까이 녹화본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참 언론들이 문제예요.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쟁에서 제2의 이게 전 세계적 어떻게 보면 엄청난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시작이 사실 미국이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매겼던 그 시작이거든요. 그만큼 위기감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통상특위를 제안했어요. 글로벌 통상 전쟁의 초당적 대비. 그다음에 추경에 AI 예산 담으면 협조하겠다. 추경하자. 예. 심지어는 그래서 니들이 싫어하는 그것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민생회복 지원금도 그걸 포기라고 그래. 포기 아닙니다. 근데 니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그거 핑계대고 추경 안 할까 봐 추경하자. 예. 우리가 양보하겠다 이 뜻인 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전 진짜 이재명 대표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원래 그전에 그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행정가로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지금은 당대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당원들로부터 그런 당대표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각종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도 있어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지도부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금투세법이라든가 지금 52시간 관련돼서도 이런 토론회를 만드시잖아요.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충분히 논의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당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거, 저는 이거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청 큰 그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님의 요새 행보를 보면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들 지난번 대선 때 패배했던 거, 저희 앞에서 이제 모두에서 잠깐 저희들이 화제를 가졌잖아요. 비명 쪽이나 반명 쪽, 김경수 지사님이라든지 임종석 전 의원님이 비판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선 패배의 책임, 지선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저희들이 지난번 대선에 저희가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에게 흡족할 만한 정도의 유능함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박근혜 탄핵 전국화가 다르게 이번 윤석열 탄핵 전국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아주 기민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일치 단결해서 빨리빨리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당령에 갖고 있는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시는 걸 보면 유능한 정당으로 이끄시는 일부 많은 분들이 이게 우클릭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클릭이고 좌클릭이고 얘기할 때가 아닌 게 이 트럼프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스럽지도 않고요. 민주당스럽지도 않아요. 보통 공화당의 대통령이면 전 세계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전쟁에 개입하고 무기 팔아먹고 했던 식이 공화당 방식이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자기 이익,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달라요. 예, 벌써 북핵을 인정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은 결국 우리나라에게 주한미군 방위비인가? 그것도 요구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걸 누가 방어해요, 지금? 예?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를 위시해서 전 세계 분위기가 급격하게 통상 전쟁, 그다음에 실용주의 경제로 지금 급속하게 간 거예요. 예.
그거에 맞게 대처한 게 무슨 우클릭 좌클릭입니까? 한가한 소리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랬더니 추경하자고 했더니 얘네들이 니들 예산 깎아놓고 왜 딴소리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내가 하도 답답해갖고 마지막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윤석부 정부가 깎은 예산이 많지 민주당이 깎은 예산 없어요. 예, 이거 이 화면 보시면 그 홈페이지에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는데 민주당이 깎은 예산 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본 예산 깎은 거 없어요. 근데 얘네들 깎은 거 보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 그러니까 등록금 고등학교 그거 깎았죠. 예? 그다음에 5.18 유공자 생계비 지원금 깎았죠. 예? 함정 근무수당 이거 군인수당 깎은 거예요. 간부훈련 급식비, 단기 봉부 장려금, 독도 수비대 예산, 독도 역사알리기 예산 이런 거 깎았어요. 청소년 고용 장려금 깎고 심지어는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 지원비도 깎았어요. 예. 물론 뭐 과학 R&D 비용 깎은 거는 더 하고 우리 깎은 거 보세요. 예? 대왕고래,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이거 깎았잖아요. 예비비 나머지 다 예비비 깎은 거예요. 예? 예비비가 뭐냐면 지들 쌈짓돈. 예.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24년인가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비비의 상당 부분은 그 외유성 자금으로 사용된 거 아닌가요? 놀러 간 거. 예, 뭐 해외 여행 간 거에 쓴 돈을 지금 깎은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 검찰 특활비로 밥 한 번 두 분은 한번 드셔봤을 것 같은데 뭐 하니까 큰일 났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보통 이거 검사들 예? 뭐 자기네 연봉 작다고 예? 투덜거릴 때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그거 아니에요? 맞죠? 저는 보통 이게 특활비가 집중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시기가 명절이더라고요. 네, 명절 설과 깎아. 추석 같은 때 그때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곤 하죠. 지청장이나 뭐 이렇게 쭉 넣어서 주는 경우가 좀 있었죠. 예. 오늘 설날 명절 끝나고 한 주 쉬니까 시청자분들하고 한 주 쉬니까 좀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것 같은데 이제 쉴 틈이 없이 자주 인사드리고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마지막 화면인데요. 아까 피해자 접수 화면 마지막을 보여드리고 국가를 내란 사태에 빠뜨리게 한 폭력 테러, 이 서초동의 서부지법에 납입했던 백골딱 같은 애들이 아까 보셨죠? 우리 장윤님 같은 분 이렇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 간단한 상담이나 함께 모여서 서로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접수창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사했는데 두 분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는 피해자 접수 많은 분들 말씀 주시면 저희가 미력하나마 최선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은 분들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강 장교님이 투쟁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투쟁에 힘을 좀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숨가쁘게 한 70분 정도 달렸는데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빛의 혁명, 여론조사의 혁명, 여론조사 빛.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서울의 소리가 전하는 가장 빠르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해설.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속시원한 해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대선 판도를 예측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